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안녕하세요. 우동씨 주방장 김상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동씨 매니저 신한수입니다. 매니저님 잘 지내셨죠? 뭐 저야 뭐 별 다를 거 없이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아니, 늘 저만 매니저님께 안 물어보는데 매니저님은 저에게 뭐 궁금하진 않으세요? 아니, 물으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요즘 너무 힘들게 지내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너무 바쁘게 지내긴 하죠. 눈 깜짝할 사이 이렇게 2주가 지나갔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 네. 저희 네 번째 이야기 보셨어요? 아유, 잘 봤습니다. 벌써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었는데 재밌게 녹화한 만큼 네. 재밌게 나온 것 같습니다. 벌써 풀 버전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요? 1시간짜리. 그럼 저희 좀 간단하게 네 번째 이야기 좀 네네. 설명해 드릴까요? 저희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 동네 인천의 히어로 영화죠. 스핀보이 영웅의 탄생이라는 영화를 만든 백승기 감독님과 그 영화에 출연하신 이승현 배우님과 함께 빵빵 터지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 짧은 이야기 좀 안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안 볼 때 됐잖아요. 우리 5회차예요 벌써. 안 볼 때 됐잖아요. 종이가 좋아서 그래요. 종이가 좋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녹화를 했었는데요. 보시면서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매니저님,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일까요? 네, 우리 동네 감독이죠. 이란희 감독이 만든 노동영화 천막입니다. 천막. 예. 저희가 여성 감독님을 이번에 처음 모셔보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좀 안 해봤는데. 네,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천에서 영화 만들고 있는 이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반응 처음이신가 보네요. 네, 이렇게 여성 감독님을 모시게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늘. 네.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감독님 말고 또 한 분의 패널분이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미술 작가 정윤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미술 작가님도 이번에 처음이라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영화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그럼 이란희 감독님의 작품 천막이란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천막은 2016년에 시작됐고요. 그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고 장기간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원 3명의 이야기를 담은 노동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이야기. 오늘의 장르는 노동 이야기인가 보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저 감독님께 조금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은데 감독님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정리해고가 된 그 해고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복직 농성을 하다가 결국 그 법정 투쟁에서 최종 패소하고 소송 비용까지 물라는 청구서가 농성장에 배달이 되면서 이제 1박 2일 동안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생활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네. 그럼 1박 2일 동안의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찍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으신지. 네, 그 2012년도에 제 남편이 그 부평공원에서 인천 노동문화제를 하는데 거기 노동자 밴드가 공연을 한다고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강화중학교에 연극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화도에서 부평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주말에 막 2시간 40분씩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었는데 꼭 오라고 해가지고 진짜 투덜투덜대면서 부평공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콜트콜트 기타 노동자 밴드라는 분들이 공연을 하고 계셨어요. 그 중년의 해고 노동자 분들이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연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제 그날 그분들을 봤던 기억을 집에 가서 메모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도부터 장편을 쓰기 시작할 때 그분들 이야기로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연주하셨던 분들은 4분이셨는데 제가 영화를 찍을 때는 3분만 계셨어요. 나오셨구나. 그래서 그 3분이 실명으로 출연하신 영화입니다. 네.
실은 제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거기 나오신 배우님들이 연기를 잘 하시는데 배우님은 또 아닌 느낌이고. 네, 실제로 해고 노동자분들이고요. 뭐 이따가 이제 그 정윤희 작가님 말씀 많이 해주시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셨어요. 그분들 저희랑 영화 찍기 전에도 네. 연극을 이미 2편 공연을 하신 상태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연기 지도를 그러면 따로 하시진 않으셨고 그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셔서 하신 건가요? 그 천막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저희가 이미 영화 3편을 또 찍었고요. 이제 그 3편도 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즉흥극 방식으로 해서 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3편 정도를 되게 가볍게 한 달에 한 편씩 찍었고, 그리고 이제 천막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좀 스텝들을 제대로 꾸려가지고 네. 길게 준비해서 찍은 단편이고요. 촬영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천막 촬영은 3일 찍었어요. 그분들하고는 연습 기간은 그러면은? 연습 기간은 제가 2015년 2월 5일인가? 그때부터 네. 실질적으로 계속 천막에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도 하고 뭐 시나리오도 쓰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천막 전에 찍었던 단편 3편도 찍고 해서 한 2월부터 9월까지 작업을 하고 10월에 이제 촬영을 하고 그리고 2016년도 1, 2월쯤에 이제 편집을 마무리했습니다. 눈빛이나 그런 네. 연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분들 너무 리얼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끔 보면서 이게 다큐 느낌 나는 플러스 하지만 또 연기가 또 집중해서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 쳐다보는 눈빛이나 그 먹먹해지는 그런 말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도.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연기 디렉션을 할 때 뭐 표정을 어떻게 해달라거나 뭐 얼굴을 어떤 각도로 돌려달라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드리지 않았고요. 네. 네, 그냥 보통 그 천막에서 농성 생활을 하실 때 하시던 행동들 위주로 구성을 하고, 네, 그 행동들을 이제 순서만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약속해서 하는 방식. 네, 그렇게 몸의 연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고, 대사도 보통 그분들이 쓰시던 말투가 있어요. 네, 자주 쓰시는 단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사로 만들다 보니까 연기하실 때 좀 편하게 비교적 편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그 천막 안에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밥을 먹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좀 많이 알게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진짜 실생활에서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다 영화에 그대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 연출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부르짖는 방식이 아니라 그 천막 안에서 농성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먹고 뭐 어떻게 씻고 어떻게 자고 잘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천막 안에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도였고, 또 저 역시도 그 취재를 하면서 인터넷 기사나 이런 걸 검색할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디테일들, 이제 네. 그런 거를 천막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됐고, 그런 것들이 사실 관객들과 더 나눌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연출 의도를 그렇게 잡았죠. 그러니까 천막으로 같이 그 관객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딱 네. 느낌이 오네요. 저도 왠지 천막 안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영화를 네. 보면서요. 딱 그게 통했었네요.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오랫동안 싸우시는 농성천막을 지나갈 때 이게 뭔지 모르는 죄책감 때문에 맞아요. 되게 힘든 순간을 겪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자기가 그 투쟁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거는 좀 미련한 짓이야 이런 식으로 괜히 그분들 평가절하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천막 안의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거두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들 그렇게들 하시니까 그럼 한번 그 편한 방식으로 한번 안에 들어가 보세요.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획 의도가 저에게 너무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독님,
감독님께 혹시 패널분 한 분을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배우분들이 오시기 어렵다고 하셔서 그럼 다른 분을 추천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분을 추천하셨거든요. 이 작가님을. 혹시 작가님 추천하신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천막의 주인공들과 네네네.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어쨌든 그 천막의 주인공들이 농성하던 곳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결합을 해서 이제 그분들의 투쟁을 저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 인천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이 정윤희 작가님이라서 제가 정윤희 작가님 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인천에서 제가 야학에서 교사 활동을 했는데 이런 농성이 있다라는 걸 오랫동안 얘기 들었어요. 그때. 근데 예술가분들이 꽤 많이 결합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예술가분들이 어떤 활동을 주로 했는지가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 경험부터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콜텍 이제 콜텍 기타 이제 노동자들이 투쟁을 한 게 거의 한 14년쯤 되고 있습니다. 그 공장, 그러니까 제가 콜텍을 만났던 때는 이란희 감독님은 이제 천막, 그 농성 천막에서 그러니까 만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천막을 치기 전에 콜트 악기 공장이 부평에 있었어요. 그 공장 안이 이제 기계는 멈춰져 있고 빈 공장 안에 이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준비를 하고 뭐 예를 들면 회사 앞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노동자들하고 연대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우연찮게 워낙에 해고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고자들이 이렇게 전체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쭉 걷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일환으로 이제 그 공장을 한번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공장이 인천에 있는지도 몰랐고 저희 집하고 가까운지도 몰랐었는데 갔더니 공장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빈 공장이라는 게 사실은 예술가들한테는 그 폐허가 된 빈 공장이 굉장히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미술 작가들이 저와 이제 뭐 전진경 작가나 성효숙 작가님 인천에 계시는 이런 작가님들이 그 작업실을 이제 공장 안에 차리게 됐죠. 작업실을 차리게 되면 레지던시라고 하는데 보통 예술가들이 그 공장 안에서 이제 작업실을 차리고 거기서 노동자분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거의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작업도 했다가 뭐 같이 좀 필요한 거 준비하는 거 있으면 같이 하고 끈끈한 좀 관계가 그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투쟁이 지난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사실은 예술가 분들이 이제 같이 오시고 또 이제 그 관계라는 게 어떤 특별한 예술적 행위라고 하기보다 밥을 나눠 먹거나 또 이제 빈 공간이 있으니까 텃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채소를 키워 먹거나 뭐 혹은 이제 일상의 행위를 같이 하는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 생기고 작가들은 이제 여기서 자기의 작업, 자기의 장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됐었던 거죠. 네. 그러면은 감독님과 함께한 계기는 정확히 언제쯤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대 때 이란희 감독님과 제가 인천에서 노동문화 쪽에 이제 발을 조금 들였었어요. 그때 이제 노동문화 쪽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이란희 감독님처럼 영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음악가, 연극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저는 미술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 예술가들끼리 뭉쳐서 한번 축제를 연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저는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 뵀었었고, 그때 이제 이란희 감독님은 영화에 이제 시작을 한참 하시는 그 시기였었고, 연극 배우에서 이제 영화로 이제 옮기시는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고, 뭐 느슨한 관계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오고, 우연하게 이제 투쟁 현장에서 계속 보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지금 듣다 보니까 그 연극 배우에서 영화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다 했는데 그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한 극단에서 8년 정도 있었는데요. 이제 극단을 나오고 나니까 저희 극단이 워낙 저희 극단끼리만 작업하는 극단이어서 뭐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 제 남편이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 프로필을 제 거랑 자기 거랑 같이 넣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만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웰컴 투 동막골의 그 불황민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단역이기는 해도 뭐 사투리 연습부터 해서 쭉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촬영 끝날 때까지 쭉 촬영장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기서 영화 작업이 재밌다고 생각했고 이제
영화 배우로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던 차에 그 김국 김성 감독의 뇌절개술이라는 영화에 그 캐스팅이 돼서 이제 강원도에 가서 연출부 여자 스태프들이랑 방을 같이 쓰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냈는데 그 밤마다 감독들이 와서 이것저것 코멘트를 하고 회의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연출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30이 넘은 여자 배우가 어떤 역할을 딸 때 대부분 뭐 누구 누나, 누구 엄마 이런 역할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영화를 만들고 제가 출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영화 연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계기가 같아요. 아,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만드니까 제가 출연하기는 힘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이제 공감이 되는 네. 아, 그럼 전 개인적으로 그 앵글이나 편집의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그 전에 많은 작품을 왠지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작품들을 만드셨는지 또 몇 작품이나 있으신지도 좀 궁금. 천막 전에 만들었던 건 결혼전야라는 작품이 있고요. 네. 그 천막과 함께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작이어서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시내인천극장 바로 보기 들어가시면 네. 결혼전야 천막 다 보실 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전야 전에 만든 게 파마라는 영화였고 이제 그것도 역시 인천에서 만난 이주 여성들의 경험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파마 전에는 이제 먹는 게 더 좋아, 노는 게 더 좋아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열아홉스물이라고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제가 영화 연출 공부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거 네. 졸업 작품이에요. 네. 그 작품을 상영했던 게 이제 W라고 해서 인천에 있는 여성 예술가들끼리 모여가지고 했던 작업. 아까 그 정유희 작가님 말씀하신 이제 거기서 그 상영을 했어요. 네. 열아홉스물은 상영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네. 되게 고마운 기회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첫 번째 영화 수금이라고 있습니다. 네. 수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금은 이제 그 연극 배우 하는 딸내미가 그 엄마 분식점에 가서 메뉴판에 글씨도 써주고 뭐 그리고서 용돈 받아서 다시 연습실 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딱 제 얘기죠.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네.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혹시 미림극장에서 다 상영하고 싶은 단편 영화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파마나 결혼전야나 천막은 그래도 네네.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만든 영화들은 사실 좀 그런가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주 여성들 분이나 아니면 천막도 그러고 조금 사회 문제들을 좀 다룬 영화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네. 그 제가 있던 극단 한강이라는 곳이 네. 일단 좀 사회 문제를 가지고 연극을 만드는 배우들 공동창작 집단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만드는 방식이 뭘 선언하거나 강하게 메시지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고 이제 그 사회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네. 이것을 되게 세밀하게 관찰해서 표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작업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의 그런 의도가 충분히 드러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천막 같은 경우도 그 예술 그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생각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작품 활동이 있었나요? 이렇게 천막에서 같이 제 작업이요? 네, 이렇게 뭐지? 네네. 그러니까 그런 폐공장에서 네네. 활동을 하셔서 많은 작품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폐공장에 들어가서 했던 거는 폐공장에 남겨진 이제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을 네. 좀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공간 구조를 이제 이것들을 약간 분석을 좀 해서 이거를 아카이브 전시로 만들었는데요. 그 아카이브 전시라는 게 주요 테마는 뭐냐면은 이 콜택콜택 노동자들이 이제 12년간 어떻게 그 당시는 제가 갔을 때가 아마 2000일 좀 넘었을 텐데 그 사이까지 어떻게 그 투쟁을 하게 되었나. 그러니까 해고라는 게 어떤 과정에서 벌어지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또 해고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이 공장에
노동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게 이제 물건으로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장소로 남아 있거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시각화를 해서 이게 내러티브를 쭉 구성을 한 다음에 아카이브 전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작업을 저 혼자 할 수는 없었고 거기에 계신 이제 콜트에 계신 이제 노조 위원장님이시나 네. 노동자분하고 협업을 좀 하면서 갖고 계신 이제 서류들도 이렇게 갖고 계시고 그래서 주로 그 작업 같은 경우 협업 작업이었고 미술 작품이라는 컨셉보다는 어떤 미술적인 요소들을 끌고 와서 설치 미술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지만 투쟁사를 좀 정리를 했고 그 작업이 이제 제 개인 작업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투쟁 과정 속에서 그 공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제가 있었던 작업실은 사실 다 잘 몰라요. 제 작업실은. 왜냐하면 공장 안에 가장 깊숙하게 그 기타만은 공장에 있었거든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작가들이 작업실을 쓰기에 유용한 걸 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공장 그 작업실을 제작실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타 대를 만드는 음쇠라고 하는데 네. 그 대를 만드는 공장에 있으니까 주로 이제 혼자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전시를 열고 나서는 거기를 일종의 견학을 사람들이 공장에 방문을 하는 시민단체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콜텍 투쟁사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활용을 했었던 게 이제 저는 남고 이 콜텍은 우리나라 이제 87년도 전후에 생기거든요. 87년도 노동자 대투쟁 전후에 생겨요. 그래서 이 87년도에 노동자 투쟁이 생긴 이후에 노동자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노동조합도 생기고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은 해외 진출을 누려요. 왜냐면은 되게 싼 값에 한국에는 계속 노조들이 자기 권리들을 얘기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임금도 그렇죠. 올라가고 그러니까 해외에다 공장을 만들거든요. 맞아. 주요하게 첫 번째 많이 만든 데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식으로 이제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많이 만드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데 그 거의 선두주자가 이제 콜트 공장입니다. 콜트 악기. 그 사장이 이제 거기다가 공장을 만들고 회사 문도 닫을 때 뭐냐면은 이 공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연간 100억에 이제 100억 수출에 성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어렵다고 하면서 구조조정하고 회사 싹 닫아버린 거거든요, 공장을. 근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콜트 악기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중견기업 이상이죠.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톰 모렐러나 이런 사람들이 콜트 기타 노동자 해고 문제 같이 얘기도 해주고요. 이 콜트 기타 이제 해고 노동자라고 할게요. 해고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콜트 기타가 되게 싼 값에 많이 팔리고 되게 유명한 팬더나 뭐 이런 기타 유명한 이제 브랜딩드가 있는데 그걸 OEM으로 만드는 데가 이제 콜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세상에 좀 알려가지고 우리가 싸고 좋은 기타를 사는 것 아래에는 거기에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많은 노동자들의 노고, 착취가 있다. 노동력 착취라는 게 있고 그런 노동력 착취를 한 이후에 쓰고 버리는 거였잖아요. 해고라는 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노동자분들이 되게 세계 유수의 어떤 음악 축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미국에도 가고 독일에도 가고 독일에도 가고 해가지고 악기 박람회나 그런 데 가서 이제 계속 시위를 했죠. 그래서 꽤 많이 알려진 상황이었지만 아까 얘기 드렸지만 12년, 13년 이렇게 동안 장기간 이제 해고 상태였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러면 아까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 시기에 노동자들의 권리가 되게 강해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고 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나 싼 값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섬이 많고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기타를 만드는데 되게 유리하고 그리고 노동력도 좀 싼 편이고 나무도 거기 있고 그렇죠. 온도가 저렴한 노동력도 제공이 가능하고 네. 그쵸? 날씨가 어때요? 거기 인도네시아? 덥죠. 그렇죠. 덥죠. 지금 콜트 공장에서도 1층이 되게 덥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뒤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운 온도에서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딱 날씨까지 적합하죠. 그래서 그 인도네시아 공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었고 그 공장이 있는 데가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도시예요. 수라바야라고 부산과 같은 데인데 근데 거기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술 행동을 한 거죠. 이게 노동자분들 그렇죠. 앞에서 이제 언어는 안 통하는데 계속 저희 커뮤니티 아트라던가 이렇게 약간 그런 걸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퍼포먼스 같은 건데 이렇게 수행성 높은 작업들인 건데
그 공장 앞에서 말도 하고 관계도 맺고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고 천천히 관찰을 한 다음에 나중에 마스크를 제가 선물로 드리고 왔거든요. 마스크가 정말 어떤 마스크를 주냐면 이렇게 천 마스크 쪼가리 하나 주거든요. 근데 기타 만들 때 나무를 어떻게 해요? 나무를 샌딩으로 막 갈죠. 샌딩이 기계를 팍팍 갈겠죠. 네, 그래서 턱각이 많이 생길 거고 당연히. 그리고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 뭘 바르겠어요? 펄로 바르나요? 또? 미스. 네, 맞아요. 유기용제를 발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흡에 안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 공장은 제가 사전 조사를 다 하고 갔거든요. 공장이 어떤지. 그래서 사전 조사를 했는데 천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좋은 마스크, 공업용 마스크를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해서 가져간 다음에 거기 알파벳이랑 한글 자음 모음을 찍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조합을 해서 뭐 휴머니티, 인권, 뭐 노동자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좀 하려고 동의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그 공장 앞에 가서는 그런 작가가 의도를 해서 갔지만 그 공장이 너무 멀쩡하게 너무 규모가 크고 한 지역을 다 둘러싸고 있어서 한국보다는 훨씬 큰 공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고된 노동자들은 결국에는 밀릴 대로 밀려가지고 아까 이제 이 영화를 찍었던 천막은 이제 공장 앞이었지만 나중에는 광화문으로도 가고 또 이제 회사 본사 앞으로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에도 있고 국회 앞에도 있고 계속 이렇게 천막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투쟁을 하는데 이 회사는 어렵다고 거짓말하고 물론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콜트가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사장은 끝까지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회사가 어려워서 안 된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사실 작가들이 같이 갔던 작가들도 있거든요. 감독님도 있고 이런데 되게 충격적이었었죠.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들도 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예술가들의 활동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저는 조금 궁금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예술가들이 활동해온 거는 뭐 어떤 콘서트라던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매진주님이 말씀하셨던 콘서트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 투쟁 기간 동안에 예술가들이 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꽤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투쟁을 위해서 예술가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시민의식 혹은 나의 양심으로서 같이 만나긴 했으나 노동자분들이 그 작업 과정에서 함께 해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천막에선 배우로 출연을 해주시고 또 그 전에 앞서서 연극 2편이 있어요. 연극 뭐 9일 만에 햄릿 법 앞에서라고 하는 연극에서도 연극 배우로 출연하시고 또 이제 콜트 이 기타가 그 기타를 만드는 이제 공장인데 여기 노동자분들이 해고 투쟁을 하면서 본인들이 기타를 못 치다가 기타를 배워서 기타를 치면서 밴드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곡도 만들고 작곡도 해요. 이게 이런 지니 뮤직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그 노래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노동자분들이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예술가들하고 이제 관계 맺음을 하면서 필요하다. 예술적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낼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런 방안으로서 예술적 행위를 이제 선택을 했고 거의 종합 예술인인 거죠. 상도 타시고. 네, 그런 부분에 사실은 좀 이번 콜텍의 투쟁에선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현재 그 일들은 다 이제 해결이 됐나요? 다라고는 하긴 뭐하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 하나 좀 드리면 콜트 악기가 인천에 있는 기타 공장이고 이제 예전에 인천에 갈산동에 있었던 공장이고 콜텍 기타가 있는데 콜텍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콜트와 콜텍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장님은 하나인데 좀 다른 회사고 그럴 때 콜텍 기타 노동자들은 투쟁 4,464일 만에 어쨌든 복직을 했어요. 복직을 하고 이제 너무 나이가 다 환갑이 넘으셔서 이제 명예퇴직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해결이 됐고 다 생업으로 돌아가셔서 배우로 나오신 3분 중에 한 분은 여전히 노동 투쟁 현장에서 서포팅, 해고 싸움을 하고 있는, 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활동가가 되셨고요. 또 한 분은 그냥 공사장에서 막일하는 거 좀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강화동가 어디 가서 이렇게 다육이 키우고 계셔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이어가시는데, 좀 신기한 게,
투쟁이 이제 어느 정도 콜텍 기타 노동자들이 투쟁이 정리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뭐 연주라던가, 그러니까 만나서 연주를 한다던가 예술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거죠. 투쟁을 위해서 이제 예술 행위를 하신 거죠. 네. 인천에 있는 콜트 악기 이제 노조는 여전히 투쟁 중이시고요. 보통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지속하고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너무 오래됐죠. 네. 아직도 투쟁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네, 굉장히 씁쓸한데요. 어서 빨리 해결되길 바랄게요. 그 밴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원래 밴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었는지 아니면 영화 때문에 연습을 하신 건지. 이 천막에 출연하신 분들은 네. 그 대전 옆에 계룡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있는 콜텍 기타 공장 네. 거기서 전자기타를 만드시던 분들이고 그 전자기타를 만드실 때는 기타를 칠 줄 모르셨던 분들이셨고 그런데 이제 공장이 전원 해고되고 공장에서 그러니까 전원 해고되고 인천 공장으로 공동투쟁하러 오셔가지고 네. 인천에서 공동투쟁 하시면서 여러 예술가들이 그곳에 오게 되고 그 네. 과정에서 밴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직 농성하시면서 투쟁의 한 방법으로 밴드를 만드셨던 거였고 그 밴드 공연에 제가 이끌려서 그 영화를 시작을 네.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노동자 밴드 이야기로 이 단편이 된 거죠. 네. 그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밴드를 활동하신 분들이 이제 배우로 이제 함께 하신 거고. 네. 그러면 거기 나온 곡이 저는 엔딩곡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CD가. 네. 네. 그 곡 너무 좋았었는데 그것도 기존에 있었던 곡인가요? 아니면 영화 때문에 새로 만든 곡인가요? 이 시니가는 연영석이라는 네. 그 가수가 있어요. 네네. 그분의 노래고요. 그 노래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곡자가 있는 노래였네요. 네. 그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 연영석 가수 노래는 굉장히 많은 곡들이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가수분 성함이 어떻게? 연영석. 네. 투쟁가를 많이 만드시는 분이죠. 이런 투쟁 현장에서. 그렇죠. 근데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노래들. 네,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 가수분의 원곡은 또 이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 밴드의 노래와 또 다릅니다. 들어보시면 그래요? 네, 또 완전히 반하실 겁니다. 끝난 다음에 들어보시면. 꼭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분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노래 부르실 때는 굉장히 멋을 부르시고 네. 엔딩 때 그쵸? 네.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평소 때 이렇게 천막에 계시다가 정말 그렇게 밴드 노래 부르러 가실 때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조금 단정하게 더 하시고 가꾸시고 다니시는지. 일단 공연이 좀 클 경우에는 뭐 헤어스타일까지도 네. 주변에 예술가들이 챙겨 주셨고 뭐 의상 같은 것도 네. 주변에서 뭐 미술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챙겨 주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또 이 밴드가 그러니까 이 농성자들이 조금 더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투쟁조끼를 많이 안 입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왜 투쟁조끼를 안 입냐? 그러니까 투쟁조끼를 입어야 꼭 투쟁하는 거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편견? 네. 굳이 막 이렇게 꼭 빨간 조끼를 입어야. 맞아요. 띠 이렇게 하고. 네, 그런 고정된 이미지가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좀 새로운 면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네, 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도 많이 깨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네, 작가님 질문하겠습니다. 놀라셨죠? 네, 본인 자리가 아닌 줄 알고. 작가님 기다리셨어. 정신 놓고 있었죠. 살짝 났어 아까 보니까. 들으셨던 거예요? 얘기 들으면 생각하고 있어서 빨간 조끼 아니면 파란 조끼 아니면 그렇죠. 노란 조끼에 빨간 띠 아닌가? 약간 그쵸. 남색 조끼예요, 노조 조끼. 근데 이제 저도 그래요? 그 취재를 하기 전에는 그 직종별로 조끼 색깔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그냥 빨간 조끼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전 빨간 띠.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직종별로 뭐 분홍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그래요? 남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쵸, 하늘색. 그랬죠. 약간의 네. 유니폼처럼 이게 상징을 하는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이런 직종이면은 이렇게 네네네. 색을 다 가지고 있는 건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저희가 맨날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건 다 빨간 조끼니까. 맞아, 빨간 띠에. 네.
빨간 조끼나 아니면 남색 조끼인데 그게 이제 대공장 중심의 산업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대공장에서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서 거긴 주로 이제 금속 쪽에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딱 인식이 되죠. 예. 영화 내용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막 뭐 했다가 연대, 뭐 했다가 연대. 그러니까 연대라는 거는 다른 농성장 뭐 지원을 가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러잖아요. 그런 지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연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과정 속에 연대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콜텍 노동자들은 콜텍 노조는 4명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조합원들이 많지만 생계 투쟁을 하거나 그냥 이제 자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좀 하시면서 조합원 지위만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간부인 거죠. 노조의 간부들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뭐 사무국장, 이렇게 지회장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너무 소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콜텍 이제 기타 노동자들 같은 경우 4명, 3명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콜텍이랑 만나게 된 이유도 그거거든요. 너무 이제 사람이 없고 콜텍 자체가 노동자분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십시일반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투쟁 현장에 찾아가서 같이 연대하고 참여하고 예를 들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을 하는 쟁의의 모습이 이렇게 걷거나 혹은 오체투지 보셨어요? 네네네. 그 오체투지에도 참여를 하세요. 그 연로하신 몸으로 이제 오체투지도 참여를 하시고 뭐 공연 있다면 공연도 가시고 또 예술인들과의 연대도 있으셔가지고 노동자 투쟁 현장도 가지만 또 예술 현장에도 또 오시고요. 그렇게 이제 연대를 이어가시죠. 그렇게 해야 이제 콜텍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금속 노조에서 집회를 한다 이러면 이게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총 소속, 민주노총 소속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받아야지 그쵸. 그 문제를 사회에 가시화시키고 이렇게 교섭해서 해결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연대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실은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섭외에서부터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건데 혹시 섭외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걸 만들면서 그분들이 이제 직접 출연하게 되면서 그런 과정들에서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 또 꺼내서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뭐 해결들을 하시는지. 네, 그 2012년도에 공연을 보고 제가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저걸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노동자 밴드 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도 사실 엄두가 안 났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만 좀 하다가 2013년도부터 이제 장편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는데 그거 만나야 될 것 같아서 2013년도에 그 무너진 공장 앞에서 농성하고 계신 이제 그분들 찾아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천막에 나오는 지회장 역할을 하시는 그 지회장님이랑 네. 인터뷰를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하면서도 굉장히 떨렸어요. 되게 조심스럽고. 그렇죠. 네, 그랬고 그리고 또 뭐 제가 하려고 하는 영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았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2013년도만 해도 콜텍 농성장에 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n분의 1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장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쓰는 와중에도 그분들이 노조를 2007년에 만드셨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노조 처음 만드실 때 만들었던 인터넷 카페 글들도 다 뒤져보고 하여튼 면대면으로 할 수 없는 취재들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도저히 더 미룰 수 없어서 이제 2015년도 2월에 이제 천막으로 좀 더 자주 찾아뵙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중간에 연대 활동을 하시던 활동가가 한 분 계셨는데 네. 이제 그분이 저랑 친분이 좀 있어서 네. 이제 그래서 그분 통해서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가서도 그 정윤 작가님도 그렇고 성현수 작가님도 그렇고 제가 그래도 인천에서 살면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몇 번 뵀던 작가님들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랑 아는 사이인 거를 자주 어필을 하면서 좀 편하게 대화를 좀 할 수 있었고 좀 신뢰도 좀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뭐 장편 시나리오를 천막 만들 때까지 쓰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단편을 4편을 만든 셈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주 찾아뵙고 얘기도 또 자주 하다 보니까 뭐 솔직하게 개인적인 어떤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농성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그 투쟁을 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야기들도 꽤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이렇게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실은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MC 말고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네. 영화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를 매일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또 감독님이 다루는 주제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독님은 왜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 이거 준비하시고 오랜 기간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만들었는데 다른 작품은 또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러실 건지 그리고 왜 여기에 이렇게 다른 장르가 아닌 뭐 멜로도 있고 저희 막 코믹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노동 이야기 이렇게 사회 이야기를 다루는지가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좀 궁금해졌어요. 근데 뭐 특별히 그런 걸 하겠다는 아닌데 네. 이렇게 어떤 것에 꽂히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취재도 하고 당사자들 혹은 유사한 경우를 겪는 분들 취재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좀 사회적인 문제로 해석되는 영화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되게 그 개인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것을 묘사하는 일에 되게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서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해가 되네요. 네. 맞아요. 예술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장 적나라하게 또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이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들의 이제 본성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뭐 천막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까 멜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천막은 근데 동료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동료회 같은 것들이 아마 다뤄질 거라고 생각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극단에서 나올 때 느꼈던 어떤 그런 느낌들도 상당히 동일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만약에 뭐 또 어떤 개인을 다룰 때 러브 스토리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의 배경이 뭐 노동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투쟁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이 달라지면 또 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사회적인 맥락을 또 발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농성장에 대한 영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농성장 안에 환경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에게 공동으로 드린 질문인데 그 농성장에 어떤 것들이 주로 있나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그 농성장 천막을 들여볼 일은 없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이란희 감독님의 이 다음 영화 이제 곧 개봉할 휴가 영화에 보시면 되게 주요한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콜트 이제 노동자분들은 장기간 노숙을 하셨기 때문에 노숙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밥을 해 먹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엔 일회용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밥그릇 같은 경우도 일회용을 쓰고 빨리 버리고 정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되게 재밌는 건 주변에 다음 영화는 그 휴가에도 나오지만 텃밭 같은 거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길가에 만들어서 이렇게 뭐 고추도 따먹고 상추도 따먹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워낙에 이제
콜텍 노동자분 중에 김경봉 이제 네네네. 조합원이 계신데 아저씨가 계신데 이 아저씨는 제가 봤을 때 여러 투쟁 현장에서도 정말 특출난 분인데 공간을 되게 잘 구성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설치 예술가라고 볼 정도로여서 이게 천막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걸 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복지해라 뭐 이런 식의 현수막을 걸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빤빤하게 잘 걸 수 있도록 천막 굉장히 잘 만드세요. 그리고 구조도 그 영화에는 거기까지 담아지는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고 죄송해요. 이제 자는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 공간이 있고 그게 다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바깥쪽에도 약간 의자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연대하러 와서 공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의자라는 거는 거기 와서 보시는 분들이 앉으실 수 있게. 네네네네. 그렇죠. 생활하고 연대하고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이제 콜텍 농성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콜텍 농성장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곳곳에 예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의자 하나가 있더라도 되게 색깔로 칠해져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행복해질 것이다. 뭐 이런 문구도 있고 그 문구들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뭐 우리에게도 명예가 있다. 뭐 이런 문구들이 되게 그 영화에 굉장히 담고 싶었던 문구들이었고 근데 또 그 뭐 제 입장에서는 또 이런 점은 있었어요. 그 콜텍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 나왔고 그리고 미술가들이 거기서 많은 작업들을 했고 또 사진 작가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으셨고 연극으로도 2편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 투쟁을 보면서 그 연대했던 그 뮤지션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미 그분들의 이야기를 예술 작품으로 해석한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셨고 이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셨고 그러면 나는 어떤 걸로 해야 되지? 요렇게 하면서 했던 작업입니다. 네. 아니, 이야기 듣다가 우리는 최선을 다해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일상 속에서 그때그때 느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쟁 속에서도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밥이라던가. 밥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재미있는 사건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천막에서도 나오고 휴가의 주인공의 이 모티브가 된 이제 인물이 계세요. 네. 그분이 임재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별명이 임셰프예요. 임셰프. 요리를 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거기에 이제 아까 이란희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천막에는 식당이 있어요. 네. 잘 먹고 잘 싸우자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좋다. 그 식당에 이 요리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임셰프님과 같이 이제 요리를 하는데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네. 내게 더 맛있다, 내게 더 맛있다는 걸 얘기 안 하면은 좀 삐지고. 근데 어쨌든 임 셰프님은 굉장히 그때 이제 요리를 많이 하시고 잘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홍대 앞에 희망식당이라는 것을 운영을 잠깐 하는데 거기에 셰프로 활동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난한 여름밤이 있는데 그 여름밤 보내기 위해서 이제 게임을 좀 많이 했죠. 루미큐브라고 루미큐브 게임 굉장히 많이 해갖고 사실 그게 중독에 좀 있어서 지금 수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콜텍과 연대했던 사람들 중에 루미큐브에 중독된 몇 사람이 있고 그게 정말 거의 한 7, 8년 유지가 되는 거죠, 관계가. 네, 그렇게 놀았습니다. 안 그래도 천막에서 그 임재춘 배우님이 실제로 밥을 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나도 궁금했어요. 저도 이 영화 찍으시면서 어떤 주로 드셨던 음식들이나 저희들 그 음식 질문을 하나씩 하거든요. 항상 궁금해서. 어떤 게 제일 맛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영화 리허설을 하게 되면은 밥을 시켜 먹거나 뭐 식당 가서 먹거나 하는데 저희는 이제 농성장에서 리허설을 했기 때문에 리허설 할 때마다 이제 그
천막에 나오는 임재춘님이 네, 셰프님 찌개를 하나 끓이세요. 밥도 해놓으시고 네. 그럼 이제 제가 밑반찬만 살짝 사가지고 가서 그래서 같이 먹고 뭐 그렇게 해서 먹었고 그래서 뭐 김치찌개도 먹고 뭐 부대찌개도 먹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시는 그 배우로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분 네. 그분은 이제 생선구이를 좋아하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천막에서 생선구이 해 먹기는 힘들어서 요 천막을 찍기 전에 다른 영화 한 편 찍을 때 그때는 네. 저희 집에서 촬영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생선구이를 소품으로 준비해서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네, 해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자꾸 웃으시는데 무슨 에피소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아니 이게 네. 그러니까 잘하는 요리가 많으셔가지고요. 네. 임 셰프님이 그래서 이게 어느 때는 이제 특식을 좀 닭도리탕 같은 거를 이렇게 내주시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드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연대하시는 분들 중에 직업이 굉장히 여러 이제 네. 시민운동 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좋은 재료를 보내주시고 네. 하면 그걸로 요리하고 근데 먹고 나면 이게 코스가 있어요. 찌개랑 밥이랑 이게 먹고 나면 꼭 이제 거기 믹스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딱 장소가 요리하는데 이게 먹고 나서 그릇 버리는데 그다음에 커피 타 먹는데 이렇게 입구랑 딱 연결이 돼 있거든요. 동선이. 네. 그래서 그거 생각이 나서 좀 웃었습니다. 아니 영화에서 진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누룽지를 드시는 아침에 그 네. 한 분이 그 요리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런 네. 건지 쓸쓸히 누룽지를 먹는 장면을 보고 네. 평소 때 거기서 뭘 드실까 하고 궁금했었거든요. 누룽지는 아니고 그냥 국에 밥 말아서 그래요? 저는 누룽지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천막에 딱 들어갔을 때 네. 제일 저한테 눈에 들어왔던 거는 거기 빙수 만드는 기계도 있고 온갖 그 조리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믹서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릇도 굉장히 많았고 숟가락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거기는 사실 그때 제가 갔을 때는 한 4-5분 정도만 계속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영화 찍을 때 그 김경봉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천막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화 스태프들이 다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거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희가 그 쫑파티도 그 천막에서 했는데 그 고기 먹다가 고기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직접 정육점 가서 사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게 잘 먹이시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아까 뭐 공장 안에서 지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친해지려면 어떤 관계 형성의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라포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더 제안도 해주시고 꼭 밥을 같이 먹고 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먹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친밀감을 돋구는 행위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그 시간이 딱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 오랜 시간 한 몇 년 동안 지냈던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면서 지냈던 그 공장이 무너진 바로 앞에 맞은편에다가 공장을 세웠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거기 공장은 아예 흔적도 없이 가스 충전소가 들어섰거든요. 영화 속에 보이는. 네네. 그러니까 영화 올 때. 네, 가스 충전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공장이 무너져서 쫓겨나온 거예요. 새벽에 들려가지고 여러 번 이제 그렇게 강제 집행이 있었는데 그래도 공장은 남아 있었고 다시 돌아가고 했었는데 결국엔 모든 걸 다 없애버리니까 이게 망연자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천막 안에 세 분이랑 그다음에 콜트 노동자 조합원도 같이 계시는데 이제 아주 저녁 늦게 들어오죠. 사람 다 없을 때. 밖에서 일 다 처리하고 뭐 법투쟁도 하시니까 그냥 투쟁만 하시는 거 아니고 법원 상대로 뭐 다 준비를 하시는데 직접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작가님이나 감독님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 문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요즘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인천이 이제 노동자의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이제 인천 내에서 근대 문화 역사와 관련된 이제 그 장소가 파괴되는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여기 있는 미림극장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인천의 도시산선이라는 공간과 그다음에 부평의 조병창의 공간이 있습니다. 다 철거 논란이 있어요. 인천의 도시산선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 노동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 60, 70년대에 노동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같이 야학도 하고 노동자들의 벗이 되어준 이제 인천 도시산선이 있는데 그 도시산선의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노동자들의 벗이며 시민들의 벗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산선이 이제 그 도시 개발에 의해서 철거가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인천이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온 그런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역에 되게 중요한 컨텐츠이고 지역에 되게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인천시나 인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컨셉을. 네, 감독님 혹시 감독님도 관심 갖고 계시는 부분이? 사실 저는 딱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고요. 이게 네.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용 관계가 고용 형태, 네. 고용 형태에 따라서 계급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생각이 가고 있어요. 그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그 비정규직들한테 정규직으로 문을 열 때 그때 정규직들이 시험 봐서 들어온 우리의 세계에 니네가 왜 끼어들어오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던 사업장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게 저 되게 좀 놀라웠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그 고용 형태에 따라서 계급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미 그것을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것. 얼마 전에 미림극장에서 언더그라운드를 봤는데 네네. 그 언더그라운드에 보면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자기가 찍은 다큐를 그 특성화고 학생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정규직이고 누가 비정규직인지 알겠다. 그리고 그 특성화고 학생들끼리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네 뭐 면접 보니까 뭐 잘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해야지 뭐. 시작은 비정규직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되게 그런 계급이 자연스러워진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감독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화 천막에서부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노동 고용 형태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 들어봤었는데요. 실은 이렇게 들어도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게 지금 저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긴 시간 저희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저희 이제 뭐 회심의 코너는 아니지만 회심의 코너인 것 같은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도 다른 질문을 안 하시는데 인천지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감독님들이 더 집착을 하세요. 왜 그러신지. 네. 아까 어떤 질문들을 하셨었죠? 그 천막에 출연한 배우분들이 네. 사실 충청도에 거주하셨던 분들이지만은 네. 인천으로 공동투쟁하러 올라오셔가지고 네. 지금 영화 찍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 찍으실 때 이미 거주 기간이 한 4, 5년 정도 되셨기 때문에 또 그 중에 한 분은 또 그 우편물을 편하게 받기 위해서 네. 주소도 또 바꾸신 적도 있다고 들은 것도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실거주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으로 인천에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쳐주시면 안 될까 하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 걱정들 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들도 이해가 했고요. 너무 슬픈 이유가 분명히 제가 인천지수 감별 지문에 넣었는데 못 보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네. 아까 제가 얘기했기를 19년 동안 인천에 거주를 하셨는데 네, 제가 2002년 월드컵 있던 네. 해부터 거주했습니다. 근데 표시할 때 2003년 거주에다 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거 점수 너무 낮아서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근데 제가 알기로도 인천에 꽤 오래 사신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감안해서 요거 부분에서는 -3점.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두 분이 그게 태어나지 않은 그 어떻게 하냐는 그 태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모든 불만들이 많으신데 네. 네. 태어나지 않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인천에 20년 이상 거주하신 걸로 쳐서 마이너스 3점 처리를 하고 100점 만점에서 네. 그다음에 로케이션의 50% 이상 인천은 사실 마이너스 6점입니다. 100%입니다. 100%. 네, 그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쓰진 않았지만 로케이션이 원래 랜드마크가 많이 3점이거든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곳이 인천의 랜드마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논쟁이 될 만한 그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점 처리를 했습니다. 총점 몇 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정희 작가님? 네, 인천은 랜드마크일 수 있죠. 갈산동 감독님 여기 몇 번지였죠? 그럼요. 네. 갈산동 42-1번지는 예술 작가들의 작품 제목 중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시 제목도 그랬고요. 저 매니저님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제 항의들이 들어올 거니까 인터넷 검색하시면 몇 점이십니까? 엄청나게 나옵니다. 네. 총점 몇 점?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거는 94점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좀? 여기 우동 씨 우동이 좀 짠가 봐요. 조금 짭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94점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부분, 그 다음에 로케이션의 100%가 인천인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스탯 중에 인천 사람 있음이라고 사실 가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하점 표시했지만 네. 사실은 청년 스태프들이 많아요. 그 우체국 인천 청년 스태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근데 네. 자꾸 이렇게 감독님들께서 인천 점수에 욕심을 부리시는데요. 실은 이게 큰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건 저희도 지나가는 코너였어요, 이게. 이건 단지 이게 우동 씨가 우리 동네 시네마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인천에 얼마나 연관이 돼 있냐. 이게 저처럼 빵점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전 빵점이거든요. 그래서 빵점이신가요? 네. 빵점이 저에 비해서 94점이 어마어마한 높은 점수기 때문에 네, 감독님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매니저님 맘대로 바뀌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이 별로 없습니다. 농성장에 계신 배우 3명을 다 인천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94점. 네. 땅땅땅. 네. 어서 빨리 다음 코너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노출하실 배우님들, 감독님들 좀 알아두세요. 태어나지 않은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인천이 이주의 도시 디아스파르 도시인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희 인천지수에서 못 넘어가는 겁니까? 자. 매니저님, 이제 영화 보고 느꼈던 점들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스 충전소가 사실 제가 그 아는 지인분이 택시 운전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여기 가서 수리를 하면 싸다라는 얘기가 제가 두세 번을 갔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예전에 봤을 때 그 부분이 전혀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수리하러 갈 때마다 이 콜트 생각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나는 단지 내 일을 할 뿐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러고 영화를 찍으신 감독님도 그러고 그냥 묵묵히 내 일을 할 뿐이다라는 게 그 영화 속에 보여지는 그 배우님들의 눈빛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아닌 연기,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진심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묘미가 마지막 음악이 아니었나. 네, 다 뭐 이렇게 다 재밌었지만 그 음악에서 오는 그 시원함, 그 통쾌함, 뭔가의 그 뭐 일부러 그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전달이 되어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우리 저희 미림극장 소식을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사실은 인천 독립영화제를 하는데 사실 녹화 나올 때는 이미 영화제가 끝나 있어요. 아이고 이런. 네, 그래서 사실 홍보에 효과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감독님 혹시 괜찮으시면은 독립영화제에 대한 소개를 좀 대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9월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미림극장에서
열릴 예정인 인천 독립영화제인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이미 영화제가 끝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인천 독립영화제는 올해로 9년째를 맡고 있고요. 그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감독님들이 만든 영화, 그리고 인천 지역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들을 상영하는 독립영화제입니다. 네, 제가 거기서 프로그램 팀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애정하는 영화제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좌석 띄어앉기를 해야 돼서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맞이해서 상영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인천 미림극장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네.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은. 저희 이렇게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끝났지만 매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천 독립영화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 미림극장도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끝내기 전에 감독님의 차기작 듣고 싶은데요. 그 원래 천막이 제가 그 장편을 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노동자 밴드 이야기로 장편을 쓰기 위해서 갔다가 찍게 된 단편 영화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완료하지 못한 장편 시나리오를 완료해서 휴가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휴가는 천막처럼 실화에 의존한 영화는 아니고요. 이제 그 농성 현장에서 뭐 관찰한 것들이 모티브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픽션으로 만들어진 그 영화입니다. 네, 81분 정도 되는 짧은 장편 영화고요. 10월 21일 또는 28일쯤 개봉할 예정입니다. 아마 미림극장에서도 상영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 상영합니다. 네. 상영할 때 저도 와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도 이제 이후 뭐 차기작 계획이나 뭐 작품 활동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차기 활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예술가들을 검열하거나 사찰하거나 지원 배제하거나 이런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국정농단 시기에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앞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과 동시에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이 사실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혹은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노동권, 그다음에 성폭력과 관련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평등할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제화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우선은 그런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 작업은 한동안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매니저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나눴던 이야기들 천막이나 다른 이렇게 네네네. 영화들을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나눈 천막이라는 영화는 인천 M 방송이라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그 채널이 있어요. 온라인 채널인데 거기서 상시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편하게 보실 수 있게 네. 저희 영상 밑에 바로 댓글로 고정 팍 박아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댓글 보시고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우동씨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꼭 함께하길 바랄게요. 매니저님, 네. 저희 다음 작품은 뭐죠? 다음 작품은요. 네. 백승기 아니고 백승화 감독님의 우리 동네에 기억해야 할 사건을 다룬 영화 지각생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 그 영화 좋아합니다. 아. 본 적 있습니다. 이 영화도 같이 인천 M 방송에 같이 올라가 있어요. 감독님 영화. 네. 전 제목만 들어도 궁금해지는데 1회 인천 독립영화제 때도 상영됐습니다. 네. 오래된 영화네요.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네. 기대가 되네요. 예, 여러분 다음에도 꼭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마무리 인사 다 같이 해요, 항상. 네. 자, 감독님께서 좋아요. 제가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마지막 작가님이 댓글까지. 자, 감독님부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심심하고 배고플 때 찾는 맛있는 영화 토크쇼 우동씨. 다음에 또 만나요.